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노인이 며느리가 보내준 보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죠. 친구의 한마디로 시작된 의심은 충격적인 단서 하나로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죠. 믿었던 가족, 말하지 못한 진실, 그리고 감춰진 과거. 이제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보약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약을 마시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몸에 좋다는 이 쓴맛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꼬박꼬박 택배로 도착하는 보약입니다. 도시에 사는 며느리 유라가 정성스레 다려보내는 거라고 하죠. 정숙은 억지로 마신 보약을 삼키며 부엌 창문 너머로 눈을 돌렸어요. 시골 마을의 고요함이 창문 너머 펼쳐져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리자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아들 태수의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수야, 보약 잘 받았다. 어머니, 그거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유라가 정성껏 다린 거니까요. 벌써 3번째 먹고 있어. 며느리 덕분에 이 나이에 좋은 보약도 먹네. 유라가 어머니를 정말 생각해서 그래요. 매주 약재 사러 다니느라 바쁜데도 어머니 생각해서 꼭 챙겨보내라고 하네요. 정숙은 통화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서 보약을 다 마셔야 한다는 생각에 병을 집어들었어요. 한 번에 꿀꺽 마시고 입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다 마신 보약병을 싱크대에 놓으며 정숙은 문득 현기증을 느꼈어요. 이마를 짚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런 현기증은 처음이었죠. 잠시 후 증상이 사라지자 정숙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65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정숙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약간의 피로함이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금요일이 찾아왔어요. 정숙은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크기의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테이프를 뜯고 보니 유리병에 담긴 진한 갈색 액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보냈구나. 정숙은 상자 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라의 깔끔한 글씨체로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보약은 특별한 약재를 넣었어요. 꼭 드세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숙은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매주 보약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정숙은 다시 한번 보약을 들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이전보다 더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인상을 쓰며 정숙은 코를 막고 나머지를 한 번에 들이켰어요. 갑자기 목구멍이 화끈거리며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당황해서 싱크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지며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정숙은 급하게 물을 한 잔 마셨지만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겨우 소파까지 걸어가 앉았습니다. 이상하다.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증상이 조금씩 가라앉아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숙은 늘 깨끗이 정돈해두던 약봉지를 꺼내 약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을 의원에서 받아온 약이었죠. 손이 떨려 알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굴러간 알약을 찾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을의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어요. 혈압은 정상, 당뇨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가볍게 넘겼죠.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3번째 병원 방문이었어요.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노쇠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숙은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거실 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이 자꾸 떨려 칼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자르다가 손가락이 베었어요.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물로 씻었어요.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정숙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척척 해냈어요. 마을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이번 주 보약을 바라보던 정숙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보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정숙은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태수였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보약은 계속 드시고 있죠? 응, 잘 먹고 있어. 근데 태수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어떡해요? 손이 자꾸 떨리고 현기증도 나고 가끔 기억도 헷갈려. 어머니, 그냥 연세 때문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보약 계속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유라가 정말 좋은 약재만 골라서 보내거든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심한 구토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정숙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런 증상도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전 마신 보약 이후로 속이 계속 불편했어요.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집어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냉장고에 넣어둔 보약이 생각났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정숙은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은 보약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진한 갈색 액체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병을 열자 이전보다 더 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약 특유의 쓴 향이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향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정숙은 커다란 솥 안에 빠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솥 위에서 검은 액체를 부어 넣었습니다. 액체가 점점 차올랐어요. 정숙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지켜봤어요. 손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약은 이틀째 마시지 않았어요. 몸 상태가 지나치게 나빠져서 그냥 쉬어보기로 했죠.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주말 아침 이른 시간에 누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비에 젖은 우산을 든 순애가 서 있었어요. 순애야, 이 비 오는 날에 웬일이야? 정수가 오랜만이다. 지나가다 들렀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순애는 정숙의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정숙은 순애를 안으로 들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들어와. 정숙과 순애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60 넘은 나이에도 서로를 아이 때처럼 부르며 가까이 지냈어요. 순애는 정숙보다 1살 많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정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녹차를 한 잔 더 내오려던 정숙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벽을 짚었습니다. 순애가 재빨리 다가와 정숙의 팔을 잡았어요. 정숙아, 너 정말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은 가봤어? 응, 마을의원에 갔었는데 그냥 나이 탓이래. 정숙은 순애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었지만 순애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고 정숙은 아들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 중에 정숙은 문득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보약이 남아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숙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나 며느리가 보내준 보약을 먹고 있는데 한번 냄새 맡아볼래? 순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냉장고에서 보약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순애는 병을 들어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한번 냄새를 맡은 순애는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냄새가 이상한데? 한약 냄새 맡긴 한데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어.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순애는 보약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먹었어? 3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이상해져. 순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이거 혹시 며느리가 내게 뭔가 하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유라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정숙은 순애의 말에 화를 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약한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라와 함께 살던 시아버지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유라가 보약을 건넬 때마다 보이던 기묘한 눈빛이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으로 봤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냥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어. 하지만 당분간 그 보약은 먹지 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게. 의사는 아니지만 약서니까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정숙은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기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순애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태수가 유라를 처음 소개했을 때 유라의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 결혼 후 유라가 자주 묻던 유산 이야기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모든 것이 지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보았어요. 유라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보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이번에는 특별한 약재를 더 넣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오늘 또 보약을 보낼게요. 꼭 드셔야 해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며느리의 진심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어요. 유라야,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당분간 보약은 그만 보내도 될 것 같아. 정숙의 말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라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왜요? 보약이 안 맞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먹어볼게. 안 돼요, 어머니. 보약은 계속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에 미세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속 보내줘. 전화를 끄는 정숙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마셨던 보약들이 정말 자신을 아프게 했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려왔습니다. 정숙은 냉장고로 가서 보약병을 꺼냈어요. 진한 갈색 액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휴대폰을 집어 순애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애야, 내 아들 준서에게 연락해줄 수 있어? 이 보약을 좀 분석해봤으면 해. 준서는 대학병원 약제과에서 일하는 약사였어요. 순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할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준서도 올 거야. 정숙은 보약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순애의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준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서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정숙을 보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보약을 가져오셨나요? 정숙은 가방에서 보약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준서는 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살펴봤습니다. 이걸 분석해보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 네, 알 수 있어요. 제가 병원 실험실에 가져가서 성분 분석을 해볼게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보약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이틀 후 준서는 다시 순애의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정숙과 순애가 초조한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나왔어, 준서야? 준서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실험실 결과지였습니다. 이모, 이 보약에는 한약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는데? 준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미량의 독소예요. 천천히 누적되면서 신경계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손떨림, 구토, 기억 혼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까지 3달 동안 이 독을 마셔왔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기간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복용 기간이 길지 않다면 회복 가능해요.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흐려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마셨던 모든 보약이 독약이었다니. 정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떨었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버스를 타고 아들이 사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준서가 분석한 보약 성분 결과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가슴은 무겁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시간 후 정숙은 태수의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상태였어요. 태수는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회사 로비에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갑자기 서울까지 오시고. 태수가 정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태수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내가 그동안 유라가 보내준 보약을 먹고 있었잖니? 네, 어머니. 몸에 좋으셨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야 했어요. 그 보약에 독이 들어있었어. 태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약 성분 분석 결과였어요. 순애 아들이 약사인데 그 애가 분석해봤어.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독소가 들어있대.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았던 것도 다 이 때문이야. 태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눈빛은 의심에 가득 찼습니다. 분석 결과를 대충 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라가 어머니에게 독을 먹였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사실이야, 태수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태수는 머리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생각 많이 하세요? 가끔 헷갈리거나 그러시고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순애 아줌마가 어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닌가요? 유라는 어머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숙은 꾹 참았습니다. 태수야, 이건 분명한 증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니? 태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다고 했으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야, 넌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됐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숙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의 불신이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정숙은 몸을 살짝 뒤로 빼며 거부했어요. 어머니, 제 말은. 나 집에 가볼게. 버스 시간이 다 됐어.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숙은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정숙은 눈물을 닦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해치려 한 며느리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말보다 며느리의 말을 더 믿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순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 태수에게 말했니? 응, 말했어. 하지만 내 말을 안 믿더라. 내가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속이 상하겠구나. 순애의 따뜻한 위로에 정숙은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수가, 혹시 유라에 대해 더 알아본 적 있니? 그의 과거라든지. 없어. 그냥 태수가 데려온 여자애라고만 생각했지. 순애의 말에 정숙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유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결혼 전 유라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지 않았죠. 태수가 좋다고 했으니 그저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순애야, 내 말이 맞아. 유라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오래된 상자를 찾아 옷장 위에서 내렸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의 결혼식 사진첩과 서류들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넘기며 정숙은 유라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유라의 부모님 모습이 보였어요. 사진 뒤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오래된 정보였지만 시작점으로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유라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은 주소를 확인하며 길을 찾았어요. 유라의 부모님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간 정숙은 나이 지긋한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김씨 집안 아세요? 딸이 유라라고. 아, 김유라요? 그 집이요?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노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노인분이요? 네, 김유라 할아버지요. 유라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유라를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죠. 정숙은 관심을 보이며 더 물었습니다. 주인은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대요. 몇 달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유라가 할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원래는 삼촌에게 가기로 했었다던데.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낯익은 패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몇 달간의 고통.
그리고 상속. 혹시 그 할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말도 잘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신경계 질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정숙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라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한 이웃은 유라가 간호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는 유라가 약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모든 정보가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정숙은 모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유라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전에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유라는 간호학을 공부했고 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에게 독이 든 보약을 보내고 있었죠. 정숙은 손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혹시 그 독소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거니? 네, 이모. 장기간 섭취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유라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목적은 재산 상속이겠죠. 정숙에게는 논밭과 집 그리고 얼마간의 적금이 있었습니다. 모두 태수에게 갈 유산이었죠. 그리고 태수의 돈은 곧 유라의 돈이 될 터였어요. 정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유라의 정체를 밝히고 진실을 드러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행동할 차례였습니다. 정숙은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곧 정숙의 결심을 존중하며 도움을 약속했어요. 정숙아, 조심해. 위험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정숙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방문해 통장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집 문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순애의 아들 준서가 빌려준 작은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태수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 유산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정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고 싶은데 유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에 뵐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함정을 설치할 시간이에요. 정숙은 지난번에 받은 보약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준서가 분석했던 독이 든 보약이었어요. 증거물로 사용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정숙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보약이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태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유라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겉보기에는 그토록 상냥하고 다정했으니까요. 나도 보고 싶었어, 유라야.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유산 정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재산을 모두 내게 물려주기로 했어. 집이랑 논밭 그리고 적금까지. 모두 내 이름으로 해둘 거야.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만약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내가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게 미리 정리해두려고. 정숙은 유라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유라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욕심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게. 정숙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정숙은 녹음기를 켜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보약병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잠깐 마트에 가서 과일 좀 사올래? 유라랑 여자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 태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태수가 나가자 정숙과 유라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보약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라야, 이게 뭔지 알지?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보약이잖아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달인. 아니, 이건 독이야. 내가 분석해봤어. 이 안에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독소가 들어있더구나. 유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정숙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내 할아버지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았고.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병으로. 정숙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 그만해. 난 모든 걸 알아. 내가 할아버지를 독살했고 이제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것도.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냉정하게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거야? 아니면 이제 진실을 말할래? 유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태수 오빠는 이미 어머님이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숙은 가슴이 조여왔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유라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난 너에게 잘해줬잖아. 유라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잘해주셨다고요? 매번 시골에서 올라와 집안일에 간섭하고 태수 오빠를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필요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님도 그렇고. 독신 노인들은 재산만 물려주면 되는 거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독을 먹인 거야? 당장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천천히요. 할아버지처럼. 자연스러운 죽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죠. 신경계 독소는 천천히 작용해요. 노화나 치매 증상으로 오해받기 쉽거든요. 너무 빨리 죽으면 의심받으니까요. 유라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보약에 조금씩 넣었어요. 아주 소량이요. 그리고 점점 양을 늘렸죠. 곧 손떨림과 기억 혼란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모셔와서 돌봐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잔인한 계획이 믿기지 않았어요. 넌 정말 끔찍한 사람이구나. 유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머지않아 완전히 몸이 망가질 테니까요. 남은 보약도 다 마시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정숙은 담담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유라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다 녹음했어. 이제 너는 끝났어. 유라는 화들짝 놀라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정숙은 빠르게 몸을 피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태수 뒤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경찰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유라에게 다가갔어요.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후퇴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은 유라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는 태수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하지만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저 경찰이 유라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태수는 천천히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어요. 괜찮아, 태수야. 넌 그저 네 아내를 믿었을 뿐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야 할 거야. 일주일 후 정숙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살인미수와 독극물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게다가 할아버지 사망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매일 전화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 정숙의 집 마당에서는 정숙과 순애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몸은? 응,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독소가 거의 빠져나갔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회복될 거래.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창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정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약의 쓴맛이 아닌 차의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애야,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다 늙은 내가 아직도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더라.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인생의 쓴맛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당에 피어난 국화를 바라봤어요. 가을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처럼 정숙의 삶도 다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독약이 아닌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